네, 반갑습니다.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쟁점과 대한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건데요. 지방자치. 지난 시간까지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로서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발전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쭉 한 번씩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민주주의가 정확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잘 구현이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보다 더 수준 높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주민들이 이 어떤 그 정치에 참여하거나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을 뽑거나 대표자를 뽑는 문제를 넘어서 지역 문제에 대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문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가 참여하고 의제를 설정을 하고 의사결정까지 하는, 그리고 예산까지 집행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구성 방식, 그리고 자치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이고, 그런 지방에서의 자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국민 내지는 시민이라는 표현보다 주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 현재는 지방자치의 모습이 지방자치단체, 법률 용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형태인데, 여기에 주민은 없죠, 사실은. 주민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그리고 추진하는 이런 형태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확대되면 더 발전된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게 진짜 민주시민으로 살려면 좀 피곤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피곤함이냐? 우리가 지금 피곤함으로 느끼니까 문제인데, 그게 피곤함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조금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과연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 관점에서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그리고 주민으로서의 우리는 과연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지방자치에 관한 지방자치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많은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지방 권력들, 옛날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까지 올라가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호족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는 영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호족 세력과 영주라고 하는 개념이 어찌 보면 지방자치의 가장 오래된 연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당연하게 지역에서의 어떤 그 문제들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헌법이니까 헌법에서는 지방자치 조항이 있죠. 그리고 이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법이 있고 이 지방자치법의 그 하위 법률로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그 법률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헌법에서 나와 있는 이 지방자치 조항이 우리나라에서는 앞 시간에 우리가 그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사를 쭉 봤었는데 제3공화국 지방자치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 때부터 지방자치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북한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유보가 되고 그 다음에 박정희 그 제2공화국 때 사라졌다가 제3공화국 때 지방자치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일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고 하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와가지고는 재정 자립도가 완성될 때까지 유보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5년도 무렵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야당 총재였던 이제 김대중 총재가 지방자치를 강력하게 도입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이 됐는데 이 헌법에서 제3공화국 때 만들어졌던 그 간단한 지방자치 조항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이 지방자치 조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꾸고 지방의 권한을 훨씬 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훨씬 더 많이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법도 바뀌겠는데 자,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소위 지방자치단체로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방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지방정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서 의견이 대립됐을 때,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의견이 대립됐을 때 많은 부분이 그 전체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고 크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업무가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이런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체로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나 어떤 그 폭이 넓지가 않죠.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나름대로 굉장히 그 많은 어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책들을 추진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법률들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지방정부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중앙정부가 있고요. 중앙정부 아래에 17개의 광역단체가 있죠. 자, 17개의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그리고 광역시들, 인천, 그 다음에 대전, 세종,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이 정도 7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북도, 충청도, 충청남도, 북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해서 총 17개의 광역단체가 있는데, 그 아래에 기초단체들이 있죠. 기초단체는 이제 각 시 내지는 도로 하죠, 도로. 특별시, 광역시하고 도하고 동급이니까 그 아래에 시나 군이나 구 등이 있는데 그런 행정단위를 기초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는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가 구성이 되고, 기초단체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가 형성이 되죠. 이게 좀 너무 길게 써졌는데 이거를 다시 써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방자치단체, 이게 광역단체가 있는데, 예,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그 다음에 기초단체가 있는데,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자, 이렇게 있죠. 이거를 경기도를 예로 들어서 사례를 들어보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사례로 들어서 보면, 자, 광역단체장은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광역의회는 경기도의회, 기초단체장은 수원시장, 그 다음에 기초의회는 수원시의회.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한 번씩 그 단체장과 의회의 의원들을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해서 구성을 하는데, 이 경기도지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모두 투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들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하고 동급인 용인시도 있겠고, 광주시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의정부시도 있겠고,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의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은 별도로 선출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 각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의회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지사 내지는 시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지역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느냐를 감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보면, 중앙정부로 보면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수원시장도 수원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경기도의회는 국회, 수원시의회도 국회를, 그 수원 내에서의 국회를 담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굉장히 폭이라고 할까요? 활동의 성격이 보통 이야기하는 정부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럼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자고 보면, 제일 먼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자, 원론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죠. 지방자치는 뭐냐면, 자, 어떤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여러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각 주민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고, 치안도 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인데, 중앙집권의 개념은 뭐냐면, 이 구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형태이죠. 그러면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으냐는 사실 각 나라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지방자치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중앙집권을 하는 게 좋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재정 문제인데, 과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정부들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 있는가, 자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입니다. 참 지방자치 문제가 잠깐 여담을 하면, 지방자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또 그렇게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따라 유난히 이 비어있는 강의실이 넓어 보여요. 넓어 보이고, 언제쯤 오늘 학교 측으로부터 공문을 또 받았는데 대면이 가능한 날짜가 10월 26일 이후로 또 늦춰졌어요. 다음 주쯤이면 여러분들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음 주에도 못 보겠고, 그 다음 주에도 어쩌면 못 볼 수도 있겠고, 계속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좀 힘이 좀 잘 안 나네요.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루해하지 말고 들어주길 바래요. 자, 자치의 의미.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죠. 지방자치니까 지방의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팔달구에 또 여러 개의 각 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동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각 동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적 문제들이 1동, 2동, 3동, 4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차별성이 없다.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이 유사하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각 동을 나눠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할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수원시와 옆에 있는 성남시가, 용인시가 서로 발생하는 문제나 해결점들이 차이점이 없고 유사하다 그러면 이것도 통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경기도고, 그 옆에 인천이 있고 서울이 있고 뭐 쭉 있는데, 각각의 광역단체들이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유사하고 해결 방식도 비슷하다 그러면 이 각각의 광역단체를 나눠가지고 지방자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전체 정책으로 해가지고 국가정책으로 해서 동일하게 추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으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원시하고 성남시하고
영인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분명히 아주 많은 차이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첫 번째로 수원시는 경기도 최대 도시잖아요. 인구도 가장 많고, 성남시는 굉장히 좀 부유한 동네, 평균적으로. 영인시는 개발이 좀 덜 돼 있고, 논밭이 농사를 많이 짓는 어느 일정 시청 소재지 정도가 좀 도시화율이 높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더 개발을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농사를 주민들이 많이 짓는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성남시와 영인시를 도농복합도시라고, 두 도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곳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내에서도 각 시별로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와 인천과 서울 등 각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지역들도 자연환경과 교통환경,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들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문제를, 서로 다른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어떤 특정 정책을 추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개념이 자치의 개념이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광역정부라고 하죠. 광역정부라는 말이 공식적으로는 없죠. 제가 오늘 처음 써봤는데,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정을 할게요. 지방정부로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있는데, 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이제 주민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자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게 맞죠. 주민들이 하는 게 맞는데, 주민들이 또 지역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수행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으니, 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자,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형태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이죠.
빠져 있는 게 사법부가 빠졌죠. 각 지역마다 지방 법원이 있고 지역 검찰청이 있는데 그 사법부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그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하고는 약간 무관하죠. 그런데 더 지방자치 제도가 완벽하게 되려면 이 광역단체 내에 단체장과 의회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방법원이, 지금도 지방법원이라고는 하지만 지방법원에 자율권이 없죠. 그리고 단체장 산하에 지역경찰이, 이 지금 경찰이 국가공무원인데 지방자치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지역경찰 제도로 바꾸겠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소방직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는데 왜 소방직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꿔놓고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또 바꾸려고 하느냐, 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각 정당들이 그리고 각 그 정부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어느 쪽이 우리 정당에 더 유리한가, 그리고 대통령에게 더 지지를 많이 보내는가를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려고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은, 자, 전체적인 일은 그렇지만 기초단체에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수원시지만, 그리고 팔달구가 있지만 팔달구 안에도 여러 동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센터의 그 센터장이나 예전에 동장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청장이 이렇게 임명하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뭐 치안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 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적인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각 지역 단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 특색에 맞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의 마지막 단위인 각 동 단위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보다 더 주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자신에게 잘 안 다가오죠. 지금 안 다가올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영향력이 커진다는 걸까? 영향력이 커지면 나한테 뭐가 좋을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중앙정부에서부터 쭉 주민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결정을 해가지고 지방정부를 거쳐서 정책이 시행이 되면 주민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우리 동네에 안 맞을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드는 복지 문제. 보편적으로 할 거냐, 선별적으로 할 거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할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자, 학생들이 급식을 받을 때, 자, 지금은 급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전체 동일하게 똑같이. 그리고 먹든 안 먹든 그 예산을 지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시락을 못 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학교 가는 아이에게 엄마가 직접 내지는 아빠가 직접 도시락을 싸주고 이 아이의 성장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반찬들을 준비를 하고 싶은 학부모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괄적인 급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일괄적으로 선별적으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보편적으로 할 거면 하고 이렇게 따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선택지가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 문제만 그러하냐? 이를테면, 자,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자,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가 분리수거 하잖아요.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용품하고 진짜 쓰레기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배출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지역마다 이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요. 분리수거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업체가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분리수거 해간 그 폐기물들을 분리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면 그 업체가 가져가서 서로 분리해서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쓰레기차, 혹시 여러분들 쓰레기 한번 버리면서 쓰레기차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밖에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분리를 해서 가져가고 어떤 지역에서는 분리를 해서 버렸는데 그거를 쓰레기차에는 한꺼번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업체의 특성도 있지만 그 해당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 능력이 쓰레기 소각장이 있느냐 없느냐. 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동네에서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각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죠. 이 넓은 지역에서 몇 개 지역을 합쳐가지고 구역을 정해서 한 군데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는 지역의 쓰레기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죠. 그럼 이 처리 비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분리수거 정책이 좀 다르고 각 지역마다 분리수거 정책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지역에서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의 특성에 따라서 복지정책이나 환경정책이나, 물론 복지정책과 환경정책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뭔가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자율권을 주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거쳐서 주민에게 전달되는 이런 방식의 중앙집권은 중앙집권으로는 주민자치가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려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보자고요.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방정부에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요청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용어 선택을 제가 굳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요청은 상대방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요구는 가급적 들어줘야 되는, 최대한 들어줘야 되는 이런 개념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중앙정부에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요청이 아니고. 자, 이 두 가지 구조에서 서로 다른 점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지방정부를 통해서 주민들까지 내려오면 예산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세금을 내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뭔가를 구입할 때 거기에 세금이 매겨져서 이렇게 기업으로 가고, 기업은 그 세금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세금을 중앙정부에다 내는데, 그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이고 일괄적으로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주민들이 지방정부로 요구를 하고 중앙정부로 요구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요구한 만큼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만 세금을 내면 돼요. 의외로 지방자치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금액은 비슷하겠죠. 어차피 중앙정부로 세금을 냈다가 내려와서 쓰는 돈하고, 해결할 때 들어가는 돈하고, 역으로 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로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카테고리는 같을 수 있으나, 컨텐츠는 같을 수 있으나, 그 지역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서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가 그만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효과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결국 이 주민자치가 확대됐을 때 국민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 지방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지방정부가 또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주민자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잖아요. 학교하고 집, 어른들은 직장하고 집. 지역 공동체 문제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는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유효했죠.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자,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공동체라는 이야기고, 공동체는 즉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과 직장이 있는데, 소위 지역이라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수없이 많은 집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본인의 집이 있는 지역 내에 직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과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곳에 직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 직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일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삶을 해결하기 위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이고, 나의 진정한 마음의 공동체는 동호회에 있다 라고 하면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호회가 어딘가에 가서 활동을 할 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봉사 단체일 수도 있고,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예요. 할리 데이비스 동호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 봉사단체가 어떤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면 그 지역은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겠지만, 할리 데이비스 동호회가 어떤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럼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역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지역 공동체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들 아파트 값, 땅값 이런 것들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공동체의 문제, 지방자치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각 지방정부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요즘에는 청와대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신문고 제도랄지, 공지사항이랄지 게시판 등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좀 많이 올리면 좋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에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글들을 보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정책이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글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올리기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까지든지 우리는 이 대표자들에게 우리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의견이 전달이 안 되더라도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참여를 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참여하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의견 개진을 굳이 홈페이지 게시판 가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나 도지사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루트가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루트는 여러분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빨리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야기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과목 주제로 넘어와서 그러면 지방자치 관점에서의 쟁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방자치 관점에서의 가장 큰 쟁점들은 많죠. 첫 번째가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지금은 사실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가요. 국세로. 지방세는 한 전체 우리가 내는 세금의 지방세가 약 30%가 안 돼요. 26%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예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앙정부와 거꾸로 적읍시다. 처음부터. 주민,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 이게 지방정부로 가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가는 순서면 참 좋겠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방정부에 필요한 만큼 세금을 주고 지방정부는 그 세금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을 하고 지방정부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만 중앙정부로 보내면 중앙정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도 중요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갔다가 지방정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자립을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지방정부가 재정자립을 하려면 그 지역 내에서 뭐 공장이랄지
소비랄지 이런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주민들이 지방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그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많은 그 기초단체들이 특히 기초단체들이 이런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들, 뭐 울산, 성남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그 산업들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어디를 예를 들까?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게요. 또 그 지역을 비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지방자치를 어디까지 할 거냐. 자, 지금은 지방자치를 기초단체까지 하고 있으니 시군구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시군구가 재정자립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재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럴 수 있는 기초단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지역이기주의. 이 지역이기주의는 영원함 갈등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준다면 내지는 국제공항을 건설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반대로 원전 폐기물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소위 이야기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선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요. 하다못해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어찌됐든 국가기관산업시설도 중요하고 이 소위 이야기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어떤 것은 받겠다 그러고 어떤 것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균형개발. 이게 이제 예전에는 국토 균형 개발이었거든요. 이 문제도 참 저는 고민이 많아요. 이를테면 사람들은 시골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특히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요. 서울과 경기 지역, 인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시골의 인구수는 적어지게 되고 도시의 인구들은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자꾸 그 지역에다가 뭔가를 지어요. 예를 들면 이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도시 지역의 시민회관이 이만큼 크게 있으면 농촌 지역에는 시민회관이 작게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지역 균형 개발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필요 이상으로 시민회관을 크게 짓는 곳들이 많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폐허가 되고 잘 활용을 안 하면서 운영하는 데도 적자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문제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국제공항이 꽤 많아요. 인천에 있고 양양에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영남 지역에 하나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야기했던 그 국제공항이 들어가고 무안에가 또 있고 그런데 이 각각의 지역에서 국제공항이면 노선이 국제선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국제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설이랄지 인력이랄지 기본 예산들 경상비들이 상당하지 않은데 과연 그만큼 이 지역에서 인천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그 국제공항을 운영할 만큼 수지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으니까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결국 이 지역에 있는 국제공항들은 나중에 적자가 되고 적자 운영을 하게 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목포가 아니죠. 영암이죠, 영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영암에 F1 경기장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F1 경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가지고 F1 경기를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유치를 해서 어디서 경기장을 지어서 운영을 할 거냐를 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영암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영암으로. 영암이 혹시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영암이 한반도 지도를 쭉 그리면 여기가 광주가 있고 여기가 목포가 있고 이 광주와 목포 사이에 영암이라고 하는 월출산이 있는 곳인데 이 영암에다가 F1 경기장을 지어놓고 보니까 자 F1 경기를 할 때는 좋았죠. 그런데 누가 F1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영암까지 얼마나 가겠냐고요.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또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역에서 지금 이게 골칫거리죠. 이러는 것처럼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그 이후에 발생될 손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더 중요한 거 이야기해 볼까요? 행정수도. 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데 처음에 이랬죠. 청와대하고 국회는 놔두고 대부분의 정부 기관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냐면 그래서 막 아파트 짓고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세종시 정부청사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KTX를 타고 세종시까지 출퇴근을 해요.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에가 교육부가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돼.
그리고 보고하고 또 내려가야 돼요. 이 시간이 빠르면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거의 하루 종일 걸린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내려보내겠다는 거죠. 이 행정수도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많아요. 이게 그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을 유치할 때에도 어느 지역에 주니까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를 안 주냐 그러니까 또 공단을 허가해주고, 그래서 공단 분양 안 되니까 지역은 또 문제가 발생하고, 새만금 군산에 있는 새만금 문제도 그래요. 군산 지역에서 GMDU가 내려갔다가 이게 폐업을 하고 공장을 철거하고 나니까 갑자기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의제를 설정을 하고, 자, 우리 지역에 공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데 이 인구수에 맞는 산업시설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기후와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개발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지역균형 개발이 아니겠는가. 똑같이 지역을 딱 나눠놓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혁신도시, 여기도 혁신도시, 여기도 혁신도시. 각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들이 또 다 분양이 안 돼가지고 또 걸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방자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외에도 굉장히 일일이 다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이 뭐예요?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도 끝이 안 나겠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주민자치의 시작이에요. 주민자치가 결국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는 주인이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A 지역과 B 지역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점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A 지역과 B 지역이 똑같이 해년마다 홍수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A 지역은 똑같이 조건이 강이니까 큰 강이 있어요. 그러면 A 지역은 강 위에 산에 그 능선이 깊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 능선을 통해서 물이 갑자기 범람을 하니까 이 강에서 홍수가 난다 치면, 예를 들어서 이 산에다가 댐을 만들면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B 지역은 홍수가 나는 이유가 위에 산도 그렇게
능선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홍수가 나는 이유가 이 강폭과 깊이가 좁아요. 그래서 홍수가 난다 그러면 그 모래를 퍼내거나 강을 넓히는 방법으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아니면 제방을 높이는 방법으로 홍수를 예방할 수가 있죠. 이렇게 똑같이 홍수가 나는 모양은 똑같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틀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지역, 서로 다른 지역에 똑같은 해결책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으로서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법률이나 헌법이나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주민 참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투표를 할 때, 선거를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당에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고, 내가 싫어하는 당에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안 찍고, 아니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잘 모르겠으니까 투표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투표 날 투표소에 일단 가서 모르겠으면 그냥 대충 찍기라도 하세요. 아니면 맨 마지막이라도 찍으세요. 어차피 맨 마지막에 찍은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적거든요. 투표용지가 쭉 1번부터 쭉 n번까지 있을 때 마지막에다가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1번과 2번을 대부분 찍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투표수가 많아질수록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정치 활동을 할 때 훨씬 긴장하고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보다 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드는 비유지만 저는 민주주의 사회를,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거를 집주인의 비유를 많이 해요. 집주인의. 으리으리한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집이 빌딩이에요. 워낙 커. 그러니까 이 집을 혼자서 못 사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다 운영도 못 하겠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똑같은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경영자를 고용을 해요. 그런데 이 경영자가 고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건물을 잘 운영하고 활용을 해서 집주인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영자가 자꾸 집주인들의 이익을 우선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주인들은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런데 집주인들이 이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어. 귀찮아 그러고. 다른 주인들도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이러는 순간 이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경영자에게 그러지 마시오, 똑바로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경영자는 그 이야기를 전체 집주인들의 이야기다라고 알아듣고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이렇게 집주인들이, 주인들이, 나라의 주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투표를 통해서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국회를 구성을 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국가 경영과 지방을 잘 운영하라고 권한을 위임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한 일들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치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잘하면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다수의 쟁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자, 특히 이념 문제, 외교 문제, 그 다음에 북한 문제, 일본 문제, 세금 문제,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갈등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죠. 한국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진보 보수의 구분이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엉터리예요. 외교 문제, 중국하고 더 친해야 된다, 미국하고 더 친해야 된다. 이거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사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날 참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하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선동을 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아니, 일방적으로 중국을 좋아해야 된다, 싫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을 무조건 싫어해야 된다, 좋아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중국이 더 가까우니 중국과 경제협력하고, 군사적인 동맹의 문제는 미국하고 전통적으로 해왔고, 체제도 똑같으니 미국하고 협력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 우리나라의 이익이라고 하면 결국은 국민들의 이익 아니겠어요? 그것을 명분 삼아서 조율을 잘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조율할 생각을 안 하고, 너는 중국을 좋아하니까 내 편이 아니고, 너는 미국을 좋아하니까 내 편이고, 반대로 중국을 싫어하니까 내 편이 아니고, 이런 논리로 외교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정치인들이. 북한 문제. 너무 길어요. 북한에 대한 정보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잘못 알려져 있는 것도 문제예요. 일본 문제. 이미 끝난 문제인데 여전히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세금 문제. 여러분들 내는 세금이 어디로 쓰이는지 아세요?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봐야지. 이런 문제들이, 내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그 간단한 몇 가지의 문제들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갈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정치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국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문제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쟁점들의 가장 깊은 원인이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의 한국 사회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은 정치다. 사실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 문제도 정치인들이 야기를 한 거죠. 문제를 일으킨 거죠. 아닌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문제, 특히 민주주의 문제,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을 때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국민주권, 우리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이행을 해야만 권리들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지방자치를 통한 사회적 갈등, 지방자치 관점에서 보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